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헌병 사살 두 놈에 우리 쪽은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요. 장십장이 문치걸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을 때 서거칠이 보고했다.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태매산으로 떠나야겠네. 총소리를 듣고 헌병대 원군이 몰려올지도 모르지 않는가. 짝귀가 대부리를 재촉하였다. 송기와는 서거칠이가 발목을 잡고 끌고 온 헌병의 시체에 발길질을 하면서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문치거리가 자기를 도우려 왔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안 것이다. 치거리는 내가 업고 가서 내 손으로 묻어 죽었소. 대부리가 짝귀에게 말하며 그 대신 대원을 인솔에 두도록 부탁하였다. 이 초대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대부리는 송기화가 문치거리의 시신을 메고 가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등에 업었다. 그는 죽은 문치거를 업고 대원들과 함께 태매산으로 가면서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아침에 죽절고랑에서 얼핏 보았던 그의 등에 새겨진 연꽃잎의 문신과 함께 바늘로 지아비의 등을 쪼면서 울고 있는 문치걸의 부인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혀왔다. 치거리 시신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감? 대부리의 뒤를 따르던 짝귀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치거리는 집으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치거리는 내 손으로 태매산에 묻어줄 거구만요. 나는 절대로 그의 부인한테 치거리의 죽음을 알리지 않을 겁니다요. 그의 부인한테서 희망을 거두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대부리가 문치걸의 시신을 추슬러 업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며 어둠 속으로 짝귀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죽은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못할 짓이라는 것을 알고나 그러는가? 그래도 기다릴 때가 좋은 게지요. 그 말을 하면서 대부리는 문득 소식이 없는 말바우 어미를 떠올렸다. 그는 이미 말바우 어미를 기다리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절망이며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치거리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군만요. 대부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태매산 쪽을 바라보았다. 희끔하게 하늘의 한쪽 구석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밝아오는 하늘에서 문치걸의 모습을 보았다. 한여름 대낮의 햇살이 대장간의 화덕처럼 이글거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숨을 죽였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바람뿐이었다. 그러나 영산강의 물 비린내, 날씨가 더울 때는 그 냄새가 더했다. 몰고 온 바람도 강변을 벗어나자마자 이내 뜨거운 지열 때문에 더 멀리 가지 못하고 산자락의 떡갈나무 숲속에 숨어버리고 말았다. 햇살이 날카로워질수록
기세를 올리는 것은 매미들과 여치, 배짱이들이었다. 유지매미, 쓰르란 매미, 참매미들은 마치 소리잔치를 벌이듯 목청을 돋우었으며 이에 질세라 여치는 초상집의 안악처럼 높은 소리로, 풀섭의 줄배짱이는 징징 떨리는 소리로 울어댔다. 웅보와 소바우는 집 뒤 오동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 있었다. 장수잠자리 한 마리가 그들의 머리 위로 높이 선회하다가 웅보 아버지 장쇠의 모에 앙증맞게 피어있는 분홍빛 토풀꽃 위에 살포시 앉았다. 그들은 토풀꽃 주위를 날고 있는 청띠 제비나비를 보고 있었다. 그때 그들의 머리 위 오동나무 줄기에서 쓰르란 매미가 앵앵거리고 울자 두 사람은 함께 고개를 쳐들었다. 매미는 그들이 잡을 수 있는 높이에 붙어서 울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큰아버지, 매미는 왜 수컷만 온답니까요? 소바우가 쓰르란 매미를 쳐다보며 물었다. 글쎄다. 암에도 암놈을 부르는 소리야겠지. 매미는 아무것도 안 잡아먹고 이슬만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피가 없남요? 이슬만 빨아먹고 사니께 피가 없는갑다. 배짱이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암에도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먹지 않으니까 피가 없는갑다. 웅보는 조카의 말에 수긍하며 커다랗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다. 저 매미들은 7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 있다가 세상에 나온다는 것을 아느냐? 7년 동안이나요? 그렇단다. 매미의 새끼벌레는 땅속에서 7년간이나 묻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새끼벌레들은 얼어 죽거나 아니면 나무 뿌리나 풀뿌리에서 즙을 빨아먹지 못해서 죽고 만단다. 그렇다면 큰아버지, 저 매미도 7년간이나 땅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소바우는 머리 위에서 낭자하게 울고 있는 쓰르란 매미를 쳐다보며 감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고 말고 여름 한철 삼시롱 울려고 7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땅속에서 묻혀 있었단다. 옛날 이 큰아버지가 상전 몰래 서당에 댕김시롱 동냥글을 배울 때 우리 스승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것이 고달플 때는 매미가 여름 한철을 울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이다. 소바우는 잠자코 깊은 생각에 잠겨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웅보는 그 이야기를 조카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말이다. 평생에 단 한 번도 울어보지도 못하고 땅속과도 같은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도 있단다. 할아버지가 그랬나며? 소바우가 오동나무 아래의 할아버지 묘를 보며 물었다. 아직도 장수잠자리는 묘의 토풀꽃 위에 날개를 접고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지. 천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 그렇지. 너는 이 큰아버지랑 내 아버지가 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자. 시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 그런데도 웅보는 말을 하다 말고 얼버무리며 돈단 아래 새끼네 나무다리께에
전립을 삐뚤음이 쓴 사내가 마을 쪽으로 휘어들더니 마을 초입의 개울에서 멱을 감고 있는 아이들에게 턱끝으로 마을을 가리키며 누구인가의 집을 묻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순간 웅부의 가슴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요즘아 그는 낯선 사람이 새끼네 쪽으로 오는 것만 봐도 간이 탄다. 그것은 대부리 때문이었다. 요즘악 영산포 선창거리에서는 대부리가 창이병이 되어 여러 차례 일본 헌병들을 습격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터이라. 언제고 헌병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치게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대부리는 부덕촌 앞에서 헌병들과 접전이 있은 지 보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들리는 말로는 태매산에 둔취에 있다고 하였고 영암 월출산으로 들어갔다는 소문도 들렸다. 저기 저 두껍다리께에 패랭이 쓴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자. 웅부는 머릿속으로는 대부리 걱정을 하고 눈으로는 전립선 산의 동정을 살피며 물었다. 이쪽으로 오는구만요. 우리 집으로 오나 봐요. 소바의 말대로 전립을 쓴 사내는 마을 앞 두껍다리를 건너 돈단을 오르고 있었다. 돈단으로 오르는 길은 바로 웅본의 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시 매미가 낭자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줄배짱이와 여치도 함께 울었다. 그것들은 마치 전립선 사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예고해 주기라도 하는 듯 다급하게 울어댔다. 자, 너는 핑 집에 내려갈 거라. 웅부는 전립을 쓴 사내가 돈단으로 올라서자 오동나무 밑에 자신들을 발견하더니 그의 집 바자우를 지나쳐 곧장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소바우에게 말했다. 소바우가 큰아버지 말대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벌떡 일어서자 매미가 울음을 멈추고 푸르르 날아갔다. 소바우는 집으로 내려가면서 갑작스럽게 바위처럼 굳어져 버린 큰아버지의 태도가 이상스럽다는 듯 여러 차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소바우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자울 너머로 뾰꼼이 올라온 감나무의 우둠지를 휘어잡고는 그 앞을 지나쳐 큰아버지 가까이로 올라가고 있는 전립선 산의 뒤태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소바우는 요즘아 큰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큰아버지보다 할머니의 걱정이 더했다. 방문 밖 출입조차 못하고 자리 보전하고 누워 사는 할머니는 요즘아 걸핏하면 소바우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성화였다. 소바우는 어쩌면 전립선 사내가 아버지 소식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슬픈 소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총을 들고 일본 헌병들과 싸우는 창이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기 장서방이요. 전립선 사내가 웅부 옆으로 와 오동나무 그늘 밑에 서서 땀벌창이 된 저고리 섭을 풀어헤치며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그는 웅부를 바로 보지도 않고 턱끝을 영산강 쪽으로 쳐들고 물었다. 웅부가 보기에 그보다 대여섯 살 수아인 듯한데 거만하기가 비 맞은 쇠말뚝처럼 뻣뻣했다.
예, 내가 장웅부요만. 웅보는 전립선 사내가 저고리 섭을 풀고 펄럭이며 바람을 만들어 땀을 식히는 양을 바라보면서 뜨악한 얼굴로 물었다. 사내의 행색이 대부리를 잡으러 온 사람 같지가 않았기에 다소 마음은 놓고 있었으나 그의 태도가 여간 마뜩찮았던 것이다. 어이, 옌병할 날씨. 생사람을 삶아 먹으려고 이러나. 사내는 웅보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 가슴에 땀을 손바닥으로 훔쳐 뿌리며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어디서 오셨소? 웅보가 물어서야 사내는 얼핏 하늘로부터 턱끝을 내리더니 노루묵에서 왔다우. 하고 여전히 불컥거리는 말투로 대답했다. 노루묵이라면은 장서방이 그 댁 비자였다면서요. 그렇다면 댁은 노루묵 양진사 댁에서 오셨구만이라오. 그렇소. 에이, 연병할 날씨. 사내는 분명 웅보에게 더위 투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근데 무슨 일로? 나는 그 댁 머슴이요. 마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불볕속을 걸어왔수다. 마님께서 무슨 일로? 웅보는 유씨 부인이 무엇 때문에 그에게 사람을 보낸 것인지 궁금했다. 아직 유씨 부인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양진사가 세상을 떴을 때도 부고조차 보내지 않았다. 도령님이 혼인을 하신다오. 만석이 도령님이? 그래서 마님께서 도령님 혼인날에 장서방도 꼭 참회를 해 주십사 하고. 혼인식 참회라오? 언젠디요? 바로 내리라오. 내리라. 웅부는 꿈속에서 말하듯 아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작에 혼인을 하신 줄 알고 있었는데 여적지 미장가셨남요. 그러면 기별을 전했으니 나는 이만 가오. 그러면서 전립선 사내는 풀어헤친 저고리 섭을 다시 여미며 돈단 아래로 내려갔다. 웅보는 잠시 집에 들어가 냉수라도 한 사발 마시고 가라고 하였는데도 사내는 덕진까지 갔다 와야 한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웅부는 노루목 양진사 댁 만석이 도령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실을 먼저 그의 노모에게 알리고 싶어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갔다. 그는 여태껏 양반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옛날 그가 비자로 있던 상전댁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혼인을 하게 될 만석이는 바로 웅보 자신의 핏줄이 아닌가. 만석이가 그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만석이 어머니인 유씨 부인과 웅보,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고 또 웅보 자신도 여태껏 만석이에 대해서 자신의 핏줄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양진사 댁 외동 도령님이거니 여겨왔던 터이나 막상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달라는 유씨 부인의 기별을 받고 보니 마음이 울렁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웅보는 유씨 부인이 사람까지 보내어 초대를 한 것에 유씨 부인의 깊은 헤아림이 깃들여 있음을 어림할 수가 있었다. 어머님,
노루묵에 좀 가봐야겠구만요. 만석이 도령님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마님이 사람을 보냈단께라오. 웅부는 어머니가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얼숭얼숭 잠이 들렸던 웅부 어머니는 아들의 소리에 힘없이 눈을 뜨고 아들을 쳐다보았다. 만석이 도령님이 장계를 간당만이라오. 마님이 여기까정 사람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기별을 했구만이라오. 웅부는 여전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봄날의 들바람처럼 들먹거렸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뜸직하기만 하던 웅부가 초라니처럼 달떠 있는 양을 멀뚱한 눈빛으로 쳐다보고만 있던 웅부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만석이 도령이 필시 웅부의 핏줄이 분명한 게로구나 하고 여태껏 미심쩍게 여겨왔던 생각을 비로소 매조짐하였다. 웅부 어머니는 20여 년 전 아들이 속량되어 강을 건너 새끼네의 털을 잡던 해에 부모가 눌러 살고 있는 옛 상전댁에 찾아왔다가 아닌 밤중에 마님한테 불려가서는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새끼네로 돌아가 버렸던 일과 웅부가 다녀간 후에 마님이 수태한 사실이며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웅부 어머니를 대하는 마님의 태도가 달라져 혹시 마님의 뱃속에 든 아기가 웅부의 핏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혼인잔치가 언제라더냐. 바로 내리라는구만요. 웅부 어머니가 묻고 아들이 대답했다. 그려 가보거라. 애미도 가봤으면 좋겠다마는 이 지경이니. 그런디 어디로 장계를 가신다더냐. 새아씨가 되실 분이 어둠에 어느 집안인겨? 그런 것 가정은 물어보지도 못했구만요. 웅부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나서 천천히 일어섰다. 소바우야! 소바우야! 소바우 어딨냐? 어머니 방에서 나온 웅부는 다급하게 소바우를 불렀다. 큰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소바우가 마당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너 큰어머니 어디 있디야? 냉큼 너 큰어머니 좀 오시라고 해라. 소바우에게 큰어머니를 찾아오라고 이른 웅보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가 내일 입고 갈 만한 적당한 옷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버들 고리짝을 열고 뒤적거렸다. 그러나 아무리 고리짝을 뒤져보아도 입고 나설 만한 옷이 없었다. 그렇다고 쇠 고잠방이 차림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이고 달구새끼 두엄 해적거려 놓듯이 무슨 옷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요. 웅보 아내가 들어오더니 남편이 고리짝을 뒤적이는 것을 보고 투덜거렸다. 아이고 내일 말이시 양진사댁 만석이 도령님 혼인잔치에 오라는 기별을 받았는데 말이시. 입고 갈 옷이 있어야지. 아이고 상객으로 따라갈 것도 아님시롱 아무 옷이나 걸치고 가시오 그랴. 웅부 아내는 남편이 꺼내놓은 헌옷가지들을 다시 고리짝에 넣으며 불퉁스러운 말로 쏘아붙였다. 그녀는 만석이 도령의 혼인잔치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녀는 요즘막 오동예 때문에 심사가 편안하지 않았다.
사위인 피장이 황서방이 오동예만을 목포로 돌려보내놓고 그는 창의병이 되겠다면서 소바의 아버지를 찾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작년 내 생일 때 황서방이 해준 두루마기는 어디 있는가? 웅보가 묻자 아내는 방바닥에 흐트려 놓았던 옷가지들을 모두 고리짝에 집어넣고 나서야 휑하니 방문을 열고 나가더니 큰 방에서 흰 두루마기를 들고 와서 남편 앞에 팽개치듯 던졌다. 웅보 아내는 남편이 황서방을 붙들지 못한 것에 대해 며칠째 성가를 부리고 있는 터였다. 바지 저고리도 좀 찾아주소. 웅보는 요즘하게 그의 아내 심사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다. 황서방이 해준 옷이 핫것인디 이 더위에 손바지 저고리를 입을라요? 그렇던감. 그렇다고 쇠코 잠방이 위에다가 두루마기를 걸치고 갈 수는 없고 어찌까? 웅보는 심란한 얼굴로 아내를 보며 말했다. 아이고 가지 마시구려. 상관도 없는 혼인잔치에 가려고 발사심하지 말고 태매산에 가서 황서방이나 끌고 오시구려. 이놈의 얘 뱃나가 내 앞에서 황서방 얘기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안 했던감. 아내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던 웅보는 황서방의 이야기를 꺼내자 벌컥 화를 냈다. 그가 그렇게 간곡하게 붙잡았는데도 끝내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초초히 떠나버린 황서방인지라 그의 이야기만 꺼낼라 치면 배심이 뻗질러 오르면서 심사가 얄망굽게 뒤틀리는 것이었다. 잠시 후 웅보 아내는 오동예가 시집갈 때 입었던 남편의 바지 저고리를 찾아주었다. 흔디 또 두루마기 안에 받쳐 입을 헌 바지 저고리를 찾아주자 웅보가 다시 입을 딸싹거렸다. 또 매유? 맨발에 털매기를 신고 뿔상투 모양으로 갈 수 없지 않겠는가? 하면 내 머리를 잘라 갓을 맹그라들이끄라우? 아니면 삼승 진솔버선에 청울치 미트리를 삼아드릴끄라우? 웅보 아내는 남편을 흘겨보며 비아냥거렸다. 그래도 양반님네 혼인잔치인디 진사립 갓에 진솔버선은 못 신어도 평량립에 집신 간발이라도 해야 쓸 것이 아닌가. 옷관자를 달고 가든 뒤발막신을 신고 가든 나는 모르겠으니 인혁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서 방문을 열고는 휑한 통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름이 쌀분이 아니랄까 봐서 저리도 쌀쌀 맞다냐. 웅보는 아내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퉁겨댔다. 그러고 나서 뙤약밭 속에 땀을 뻘뻘 흘리고 마을 안통을 돌아다닌 끝에 칠복이 4개에서 패랭이를 빌려 삐뚤음이 쓰고 돌아왔다. 그는 해걸음이 되자 영암에서 영산포로 들어가는 새끼네 앞 길목에 나와 양진사댁의 머슴이라고 한 전립선 사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립선 사내를 만나서 만석 도령의 색시가 될 처자가 어디에 사는 어느 집안의 딸인지 물어보고 그동안 진사댁의 형편에 대해서도 저저히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웅보는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서둘러 노루묵으로 떠날 행장을 차리느라 덤벙거렸다. 그는 옛날보다 빨리 일어나서 두껍다리 및 개울까지 내려가 소세를 하고 돌아와 아침을 먹기도 전에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버선 대신에 낡은 무명천으로 발을 감은 다음 바지를 입고 행전을 쳤다. 양반님네 혼인잔치 2번만 갔다가는 떠 죽겠소. 웅부 아내가 남편의 행전 치는 모습을 새치름한 눈으로 바라보며 뱉었다. 그러기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쬐고 떠 죽어도 맨살은 보이지 않는다고 안 하든가. 웅부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칠복이한테서 빌려온 페랭이를 쓴 다음 흰 두루마기를 걸쳤다. 이만하면 풍신이 어쩐가. 양반댁 혼인잔치에 가서 쫓겨나진 않겠지? 웅부가 행장을 차리고 나서 그의 아내를 보고 묻자. 입은 비렁뱅이는 얻어먹어도 벗은 비렁뱅이는 못 얻어먹는다든기. 그만하면 만석이 도령 상객이라도 따라가겠소 그랴. 웅부 아내 쌀분이도 남편의 풍신 좋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자 기분이 흡족하여 황서방 때문에 홀맺혔던 마음이 조금은 풀린 듯 싶기도 하였다. 웅부는 큰 방에 들어가 어머니께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돈단을 내려갔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라 길을 걷기에는 적당했다. 더욱이 그날따라 아침부터 강바람이 넉넉하게 불어와 목덜미와 얼굴을 식혀주었다. 웅부는 둑기를 타고 영산포나루 쪽으로 가면서 20년 전 그가 생구로 팔려가게 된 방울이를 구하기 위해 권녀의 몸값 쌀 10가마니를 융통할 양으로 옛 상전이었던 양진사댁 마님을 찾아갔던 일을 떠올렸다. 웅보는 그동안 만석이가 자라는 모습을 2, 3년에 한 번씩 얼핏 보아왔었다. 그가 가보년에 부름에 사는 박초씨한테 친구 김치근이가 맞아 죽자 그 안갚음을 한 죄로 나주 관아에 잡혀갔다가 마님의 도움으로 풀려나와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만석은 그에게 말을 태워달라면서 등에 올라타 엉덩이를 걷어차며 방바닥을 기라고 하였었다. 그리고 목포로 옮겨 살 무렵 병든 아버지를 배에 태우고 영산강을 거슬러 새끼내로 오던 중 아버지가 배 위에서 숨을 거두자 밤중에 새끼내에 묻고 나서 구진나루 주막으로 난초를 만나러 갔던 길에 잠시 노루목에 들렀을 때 얼핏 집 앞에서 스쳐본 만석은 어엿한 학동의 모습이었다. 웅부가 식소를 이끌고 목포에서 다시 새끼내로 옮겨왔을 때 찾아가 만나보았던 만석은 경성에서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닌다고 했었다. 그때 양진사 댁에는 끝예와 만석이 뿐이었다. 유씨 부인은 금성산 골짜기에 있는 다보사에 불공을 들이러 가고 없었다. 만석이는 웅보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녀 끝예가 옛날 비자로 있었던 장서방이라고 말해 주어서야 참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언젠가 자네가 내 말이 된 적이 있었지? 자네 그때 일이 생각나는가? 하면서 건방진 눈으로 웅보를 꼬나보던 것이었다. 만석을 본 웅보는 그가 아랫사람을 얕잡아보는 태도며 도도한 눈빛이 어쩌면 그렇게도 죽은 양진사를 그대로 닮았을까 싶은 생각에 자신의 핏줄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었다.
웅부는 그런 만석이와 얼굴을 맞대고 있기가 싫어서 절에 간 유씨 부인을 기다리지 않고 되짚어 돌아오고 말았었다. 그 후 풍문에 듣자 하니 만석이가 머리를 깎고 검은 두루마기에 서양 모자를 쓰고 나주에 내려와 있다고 했다. 머리를 깎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었다면 그가 일진회 회원이 된 것이 분명했다. 웅보는 일진회가 어떤 단체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터였다. 일진회는 광무 8년 1904년 8월 국가 면목을 일신 개명한다는 명분 아래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진부할 주의임을 내세우고 조직되었다.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전 병마절도사 윤시병을 회장으로 뽑았을 당시만 해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우선 그들의 취지문과 강령이 구구절절 옳은 말들만 늘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진회는 친일파 송병준이 일본군의 비호를 받아 각본에 의해 윤시병을 포섭하여 조직된 매국의 앞잡이 단체였던 것이다. 일진회는 다음 해인 1905년 12월에 임원 개편을 하여 동학교도를 모아 만든 진보회의 회장이었던 이용구가 회장이 되고 송병준이 지방 총장을 맡으면서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때 발표한 취지문에서 일진회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은 일본 정부에 의해 보장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시정은 일본 관리에 의하여 지도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고 밝혀 일본 제국주의의 결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미 백성들은 일진회가 매국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지라 곳곳에서 일진회 타도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일진회가 처음 결성되던 다음 해 정월에 전주에서는 일진회 전주지회장 장원영을 타살하고 회원 5명을 납치한 사건이 생기기도 하였다. 광무 9년 11월 17일 소위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강제로 체결되어 일본 공사관 대신에 통감부가 생기면서부터 매국단체인 일진회는 더욱 날뛰기 시작했다. 그 무렵 일진회 회원들은 경의선 부설과 일본군의 북진을 위한 북정수송대 동원, 간첩활동 외에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병들과 싸우는 일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공로로 일진의 간부들 중에서 벼락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송병준이 농상 공부 대신에 자리에 오른 것을 비롯하여 윤길병은 충주 관찰사, 양재익은 공주 관찰사, 그리고 김규창은 광주 관찰사가 되었다. 양만석은 일진의 평의원이었던 김규창이 전라도 광주 관찰사가 되어 내려오자 그를 따라 서둘러 고향에 온 것이다. 양만석은 일진회의 사찰원이었다. 웅보는 얼마 전 대부리로부터 양만석이가 검은 두루마기에 서양 모자를 삐뚤음이 쓰고 나주에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대부리의 말로는 양만석이가 나주에 둔취하고 있는 일본 헌병대와 함께 창의병과 맞싸울 일진의 부대를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없앨 뜻을 비췄다. 물론 대부리는 웅부와 만석이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웅보는 혼인식에 유씨 부인을 만나 만석이의 일신에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니 나주에서 떠나 경성이나 아니면 광주 같은 곳에 가 있도록 하라고 귀뜸을 해주고 싶었다. 웅보 생각에 만석이가 나주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될 경우에는 창의병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일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다. 웅보가 만석이의 신변을 걱정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핏줄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씨 부인을 위해서였다. 만석이의 혼인잔치에 그에게 사람까지 보내 초대해 준 것과 고마움의 표시일지도 몰랐다. 웅보는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가 양진사 댁 비자에서 속량되어 새끼내로 떨어져 나온 후 여러 차례 강을 건너 옛날 그의 상잔 댁에 갔었지만 이날처럼 기분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이날에야 비로소 옛 상전으로부터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듯 싶었다. 그러나 웅보는 만석이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이 싫었다. 그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목포에서 선창의 등짐꾼 노릇을 할 때 알게 된 외놈의 앞잡이들이란 한결같이 일신의 영달만을 노리는 간교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만석이가 매국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웅보와 만석이 사이를 종과 상전이라는 신분의 차이보다 더 아득하게 멀어지게 한 듯 싶었다. 웅보는 노루목 양진사 댁 앞에 당도하여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서서 한여름 아침나절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 큰 그늘을 늘어뜨리고 있는 늙은 팽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21년 전 양진사 댁의 비자로 있을 때 지금의 마누라인 쌀분이와 함께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 늙은 팽나무에 묶여 있었던 생각을 떠올려 보았다. 그때는 까마귀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마치 그 자신의 슬픈 운명을 쪼아대듯 그렇게 낭자하게 우짖었었는데 지금은 까마귀 대신에 아침 햇살만이 눈부셨다. 그는 이번에는 그 팽나무 밑에 묻어두었었던 쌀분이의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새끼네 집 앞에 다시 묻으리라 요량하였다. 그는 쌀분이와 함께 양진사 댁 종으로 있을 때 권녀가 정분의 표시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주었던 것을 늙은 팽나무 밑에 묻어두었던 것이다. 그는 그 머리카락을 땅에 묻기 전에는 작은 주머니에 넣어 목취미에 놓고 잤다. 정분이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베고 자면 꿈속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웅보가 양진사 댁 마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신랑은 친형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문간에는 신랑이 타고 갈 조랑말이 매여 있었고 대문 밖과 마당에는 차이를 쳐서 햇빛을 가렸다. 벌써 대소가의 친척들이며 신랑의 친형길을 따라갈 종자들이 법석였다.
아침나절부터 친형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 것을 보니 신부될 사람의 집이 나주에서 멀리 떨어진 듯 싶었다. 아직 웅보는 만석이의 신부가 어느 고을 뉘댁 처자인지 몰랐다. 유씨 부인의 기별을 가지고 온 전립선 사내가 덕진에 들렀다가 돌아가기를 기다려서 길목을 지켰으나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혼인잔치 집에는 하객들이 계속 들이닥쳤다. 하객들 중에는 일본인들과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일진회 사람들도 보였다. 양진사댁 대문 밖에는 신랑이 친형 떠나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마을의 아녀자들이 몰려와 길 양편으로 늘어서 있었다. 양진사댁 앞마당으로 들어선 웅보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직 신랑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어머니에게 친형 떠난다는 인사를 올리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장서방 왔구려? 웅부가 앞마당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에게 마님의 전가를 전했던 양진사댁 머슴이 웅부의 어깨를 툭 치며 아는 체를 하였다. 아, 예, 욕보십니다 그려. 웅부는 전립선 사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부터 마님께서 장서방을 찾고 계셨다우. 그러면서 전립선 사내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안채 찬간 쪽으로 사라졌다. 웅부는 찬간 쪽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자 찬간에서 반비다치 밥 짓는 여자 종을 끝예가 나오더니 웅보 가까이로 다가왔다. 반비다치는 웅보를 알아보고 웃음의 짓을 보냈다. 따라오시오. 끝예가 웅보에게 말을 던지고 안방 쪽으로 돌아섰다. 웅보도 끝예의 뒤를 따랐다. 안방 토마루에 이르러 끝예가 통기를 하자 방문이 열리면서 유씨 부인이 방 안에 앉은 채 얼굴만 밖으로 내밀었다. 안방에는 사모의 달령을 입은 만석이도 있었다. 장서방 왔구먼. 유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마님께서 도령님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웅보는 토마루에 선 채 허리를 굽히며 인사치레를 하였다. 내 장서방을 오라고 한 것은 우리 만석이 친형 때 종자 좀 따라가 주라는 것일세. 유씨 부인은 얼굴만 방문 밖으로 내민 채 웅부의 행색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아, 그렇게 하다마다요. 도령님을 메시고 따라가겠구만요. 웅부가 허리를 굽히며 말하고 있을 때 안방에서 성장을 한 만석이가 밖으로 나왔다. 웅부는 만석이가 토마루로 내려설 때 허리를 굽히며 도령님의 성원을 심축합니다요. 하고 경아의 말을 하였다. 만석은 눈빛도 주지 않고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만석이의 친형은 정오가 거의 다 되어서야 이른 점심을 먹고 떠났다. 친형길의 맨 앞에는 초롱잡이가 불도 켜지 않은 초롱을 들고 길 안내를 하였으며 초롱잡이 뒤에는 양진사댁 머슴인 전립선 사내가 나무 기러기를 안고 따랐고 그 뒤에 신랑이 느면한 모습으로
조랑말 위에 앉아 있었다. 웅보는 신랑의 견마잡이가 되어 조랑말을 끌었다. 신랑 뒤에는 상객과 종자들 몇 사람이 따랐다. 친형 행렬은 남문을 지나 홍룡샘 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광나루에 이르러 나룻배를 타고 영산강을 건넜다.